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예비 26학번 친구들을 위해서 빠르게 입시 설명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 학원들은 지금 이미 입시 설명회를 시작을 했고 광주 학원들은 입시 설명회를 아직은 시작 전인데 저희도 타 학원들이랑 다르게 조금 더 빠르게 서울처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미리 만나 뵙고 어떻게 서경대학교를 미리 준비하고 인서울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요. 특히나 학생들도 얼만큼 준비를 해야 서경대학교를 가는지 그리고 왜 꼭 서경대학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듣고 어떤 선생님들께 앞으로 배우겠다는 거를 좀 오늘 질문도 많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앞으로 저희가 입시 플랜을 짤 때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선생님들 관심과 호응을 가지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아름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이용기능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과 이제 석사까지 미용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2013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충청남도 소속 선수로 기능경기 대회에서 선수 활동을 했습니다. 기능경기 대회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대회고요. 그 해에 이제 전국대 메달리스트 2위를 가게 돼서 세계기능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제 19살 때 최연소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해야 할지 저는 이제 평가전이 끝나고 20살 때 또 취업을 해서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밑에 뷰티고등학교랑 이제 그 전국적으로 기능경기대 지도 강사를 같이 겸했고요. 저 취업도 해봤고, 전 대학도 가봤고, 그리고 석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석사는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아쉽지 않도록 제가 교육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서경대학교 우리가 노블리지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서경대학교를 준비한다가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고 보통 1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대전이랑 청주랑 이제 다른 곳들도 뭐 입시뿐만 아니라 대회나 작품대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진작 시작한 학원들도 많고요. 진작 시작하고 있는 개인 레슨한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늦은 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느냐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지방권 학생들은 12월 말에서 1월 달에 이제 입시를 시작을 하는데 보통 10개월에서 1년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목표 설정을 해놓지 않으시면 내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입시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는 글귀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전국대에 출전하기 전에 제 연습 일지에 직접 필기해서 메모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 가치관을 갖고 지금까지 저는 달려왔거든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그냥 이거 할래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일이 되려면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는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하고 가요. 너네 왜 입시를 준비하려고 했어? 그래서 너네 지금까지 뭘 해왔어? 그리고 너네 지금부터 뭘 할 거야?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봐요. 항상 바로 눈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 목표를 깨부수고 그리고 성취하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자신감들이 사실 입시를 성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네 서경대 입시 준비할 건데 자격증 뭐 땄어? 물어봐요. 저 헤어 땄어요, 뭐 이용사 땄어요, 뭐 메이크업 땄어요, 뭐 다 땄어요, 저는. 그래, 그러면 앞으로 더 뭘 딸 거야? 라고 또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더 따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고요. 저는 이미 다 계획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자격증은 그저 우리가 준비해놓는 자격일 뿐이에요. 내가 이걸 해도 된다
라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 있다고 여러분이 바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없어요. 나 헤어 미용사 1만 땄어요. 바로 사람 머리 자를 수 있어요? 우리 자를 수 있는 건 국가고시에서 나오는 4가지의 머리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기초 베이스를 이루고 있지만 그대로 자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커트 심화 과정을 또 수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드라이, 잉컬 드라이 배운다고 모든 사람 드라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용사 일반 국가자격증에서는 C컬 이상의 드라이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려면 뭘 더 배워야 돼요? 업스타일도 배워야 될 거고요. 방송 스타일링 마스터 같이 민간 자격이 나오는 그런 특수한 이제 심화학습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저 업스타일 왜 해야 돼요? 선생님 저 커트만 하고 싶은데 왜 드라이 수업을 들어야 해요? 라고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헤어를 하는 친구 중에서 커트만 하는 친구 없고요. 드라이만 하는 친구 없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특히 제가 이제 뒷장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경대학교 우리나라에서 미용학과라고 하는 탄핵 서경대학교 실기고사 자체에서는 커트, 와인딩, 드라이, 세팅까지 다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절차를 목표를 삼고 수업을 듣고 학원에 나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겠죠. 여기서 연습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대회를 또 나가야 해요, 우리가. 자, 대회 출전에 너네 대회 나가봤니? 라고 또 물어봐요. 나가봤어요? 하면 현장대회 나가본 사람 누구야? 공모전으로 나가본 사람 있어? 뭐 자격증 과정으로 나갔어? 뭘로 대회 나갔어? 항상 다 물어봅니다. 자, 대회를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현장대회를 나가던 친구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대회를 나가게 되면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엄청 떨면서 완성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죠. 엄청 떨리죠, 그쵸? 엄청 떨리죠? 자, 그게 여러분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타임이 도는 데에서 무언가를 할 거예요. 이게 미용이라는 직업은 누군가가 보고 있는 데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직업이에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10대 때부터 꾸준한 도전을 해서 그 긴장감과 그 목표와 그 최종적인 관문을 깨부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도전하는 과정을 인증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특정한 대회에서 내가 은상을 탔어. 그러면 그건 나만의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인증될 수 있는 이력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지금부터의 준비 단계인 거예요. 이게 서경대 입시 수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자르고 입시만 준비한 거 아니라 최종적인 관문을 서경으로 두되 그 차선책의 나머지 대학들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수도권에 가고 싶은가, 지방권에 있고 싶은가, 혹은 나 아직 고민이다, 수도권에 가고 싶은지 지방권에 있고 싶은지 저 잘 모르겠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의 친구들은 나중에 고릅니다. 우리가 그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민을 해서 완성을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시면 이제 입시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조사해오라고요. 우리 4년제 대학은 6개의 지방밖에 할 수 없어요. 6지방 대학만 6개만 대학을 넣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해줘 라고 해요. 단톡방에 올려줘. 선생님이 볼 수 있게. 근데 단톡방이 부끄러워? 그러면 단톡으로 보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 친구가 어떤 대학에 더 호감을 느끼고 왜 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서경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서경대라는 목표를 두고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지를 저는 모든 걸 알려드리고 최대한을 끌어들일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거고요. 뭐 수도권도 있고요, 지방권도 있고요, 4년제든 2년제든 2년제는 개수 제한 없이 그냥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친구가 있어요. 2년제만 가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유명한 대학이 뭐예요? 2년제에서? 그쵸, 정화예술대학교죠. 서경
저희는 면접 때 포트폴리오를 내죠. 서경대 입시 준비한 친구들은 이미 입시가 끝나면 포트폴리오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화예술대학교는 서경대학교를 떨어진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프로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19살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오른 채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화예대, 백성예대, 국제예대 다양하죠. 인여대 대학. 그 대학들은 서경대 입시를 준비했다 하면 포트폴리오에 서경대 입시 준비가 딱 펼쳐진 순간 쟤 잘하겠구나. 내가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보내줬었던 내용들이에요. 서경대학교 1순위에 있죠. 그리고 한성대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성대학교는 상향으로 아이들이 넣는 거예요. 자, 또 성신여대 있고요. 자,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광대학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구대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동신대학교 있고요. 호남대학교 부티병학과도 있어요. 이렇게 대구대학교라는 데를 어떻게 알고 대구대를 넣었을까요? 일단 입시 시작을 하고 아직 원서수 기간은 아니지만 입시반 기초반일 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4년제, 2년제 대학에 너네가 딱 끌리는 지역에 있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다 읽어보고 오라. 모집 요강은 저도 읽겠죠? 자, 제가 읽어서 아이들한테 야 얘들아 이 대학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와닿지 않아요. 제 입시 수업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서경대학교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뽑는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조사해서 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까지 자세하게 써놨어요, 아이들이. 이거 하나만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거예요. 자, 너네 이거 해. 얘들아 이거 해. 이 시간은 이거 해야지. 빨리 너 그 프린트해서 봐. 그거 왜 프린트 안 해왔어?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재촉하면 시키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바뀌어요. 하지만 기회를 계속 주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아이들은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본인이 그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1순위를 서경대로 두기 때문에 일단 저는 서경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무조건 서경대를 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조사해봤겠지만 1단계는 실기고사 100%입니다. 성적에 전혀 관여받지 않고 오로지 실기 실력으로만 뽑히는 전형이에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제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뉘게 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만 특성화고 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억울하게 낮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항상 저렇게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공부 잘하는데 저보다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 너 잘하는 거. 그래서 서경대학교는 너무 고맙게도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눠줘요. 자, A유형 같은 경우는 정원은 똑같습니다. 20명을 뽑는데요. 1단계는 100% 전형으로 실기고사로 이제 합격자를 이렇게 뽑아내고요. 2배수의 인원을 뽑기 때문에 몇 명이 접수를 하든 40명을 먼저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점자가 나왔다. 실기 실력이 동점자가 나왔다면 그 친구도 뽑혀요. 2배수라고 써있지만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추가로 합격될 수 있다라고 서경대학교에서 명시해놨어요.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교과가 20%입니다. 실기가 80%고요. 그리고 B유형 같은 경우는 2단계 때 실기가 40, 교과가 60. 자, 그리고 특성화고는 실기 40, 교과 60이에요. 자, 특성화고는 정원 외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정원 내에 20명이 끼어있지 않아요.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 끼는 거예요? B유형에 끼어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고 정원 외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는 따로 봐요. 따로 보고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A유형이 어떤 방향인지 B유형이 어떤 방향인지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떤 방향인지
방향인지를 알고 계시면 저는 꼭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지원을 할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의견을 저한테 주시면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합격자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일단 23학년도 보시면 A유형, B유형 경쟁률 지금 잘 보이시나요 혹시? A유형이 20명 뽑는데 340명 지원했어요. 338명. 자, B유형은 120명 뽑는데 102명 지원했어요. 자, 성적분위 한번 보실까요? 100% 커트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23학년도 같은 경우는 2단계가 없었어요. 1단계로 다 끝나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때 24학년도 애들을 지도를 할 때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년에는 100% 색 장담하는데 A유형 애들이 B유형으로 많이 갈 거야. 그러면 인원이 A유형이 줄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교과 저렇게 성적이 100분위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A유형 안 가고 B유형 가고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없죠. 이제 2단계가 생기고 나서는 인원이 살짝 감소가 됩니다. 이제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그리고 23학년도부터 25학년도 고사 주제가 동일했어요. 바뀌지 않고 똑같은 고사 주제가 3번 연속 나왔어요. 그래서 재수생, 삼수생이 몰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소수생인 애들이 무서워서 도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 할래요, 무서워요. 제 학생은 아니고 제가 건너 들은 학생인데 마지막에 포기했다더라고요. 재수생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쨌든 인원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고요. 그리고 등급은 A유형은 변화가 많이 없지만 B유형은 4등급까지 올랐어요. 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랬어. 작년에는 이렇게 등급이 나왔어. 자,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거라. 나이스나 이런 학교 프로그램 들어가면 해당된 학교의 성적 등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기로 돌려볼 수가 있어요. 이 등급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교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등급을 산출받아 와야 해요. 그렇게 등급을 받아보고 나서 이제 내년이니까 25학번 학생들의 최종 결과 성적분을 보겠죠. 그러면서 비교를 해볼 텐데 지금 최종적으로 서경대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제가 지도했을 때니까 25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A유형은 거의 34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B유형이 거의 130명 정도 지원한 걸로 기억이 돼요. 경쟁률이 좀 더 세졌죠. 왜냐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졌는데 그럼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한 가지의 목표를 몇 년 동안 똑같은 목표를 끌고 가는 친구들은 결과가 안 좋아요. 점점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있기 때문에 첫수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교과 성적에 대해 체크를 한 번씩 다 같이 하는 이제 시간을 갖고 자, 지금 보이는 내역은 서경대학교에서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커트, 펌, 그 다음에 스타일링까지 서경대학교에서는 보고 있고요. 자, 커트랑 펌 둘 다 잘해야 해요.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대점이 500대 500이기 때문에 나 어디에 몰빵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통과말 지참에서 가져가셔야 되고 거기서 일일이 다 검수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이제 변화가 있다. 마네킹에 뭐 색이 지워져 있다. 얼굴 이제 메이크업이 지워져 있다. 뭐 한쪽 머리가 좀 짧게 커팅이 되어 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퇴실이에요. 그래서 갖고 가신 마네킹을 제가 검수를 할 거고요. 제가 검수한 걸 그대로 싸서 그대로 시험장에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가면 검수하고 도장을 꽝 찍어줘요. 그럼 자리 배정 받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자, 펌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사 시간은 70분이에요. 1시간 10분 동안 커트 2개와 펌 1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커트는 하나인데 왜 커트 두 개예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면 펌을 때 재커트를 하고 펌을 하기 때문에 커트가 실질적으로 두 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렇게 해서 7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자, 중간 심사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중간 심사 합니다. 실기고사 응시하시고 시작하시면 대략 한 3, 40분 진행됐을 때, 한 30분 진행됐을 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중간 채점, 중간 심사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밀로 안 하고 방송을 해버려요. 중간 심사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멘탈이 흔들리죠. 어떡하지? 나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나서 고사 종료되었습니다. 손 떼시고 다 뒤로 나가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뒤에 가서 대략 한 40분 그 자리에서 바로 심사가 이루어져요. 대략 한 40분 동안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리에 와서 방송을 또 합니다. 마네킹 다 부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빗질해놓은 거 다 부셔야 되고 와인딩 해놓은 거 풀어야 돼요.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자,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있으면 1단계 결과가 나와요. 1단계 결과가 나와서 이제 2단계를 그때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준비를 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2단계는 제공되어 있는 소스가 거의 없어요.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뭘 가져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옷은 뭐 이렇게 입으라고 하는데 올해 2단계 시험에서 흰 가운을 안 갖고 온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흰 가운 지참하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배우냐의 차이예요. 이걸 읽고 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떤 포인트로 이 2단계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확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경대 본과 학생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걔네는 이제 2단계를 해본 친구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1월에 시작하면 10월에 입시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1월부터 4월까지 5월 말까지는 기초반 수업처럼 진행이 될 거예요. 자, 23년도, 24년도 입시 그 고사 발표가 5월 30일, 5월 31일에 발표가 났어요. 같은 고사여도 그때 다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같은 과제지여도.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론 수업과 커트 패턴 그리고 실습을 같이 병행을 할 거고요.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론이에요. 제 수업 방식은 얘들아 일로 와봐. 자, 여기서 몇 센치 가자. 가로를 몇 센치 가. 이렇게 센치로 잘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자, 센터에서 탑으로 가고 프론트 사이드까지 한 3.5 가서 삼각블록 하단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막 혼돈이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상상을 하겠죠? 아, 내가 여기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 했고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 메이킹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업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실기고사가 있는 입시 같은 경우는 하라는 대로만 해서 그냥 선생님이 보여주는 대로만 하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실기고사장 가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시험은 끝까지 말린 채로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싫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려낼 수 있는 연습을 먼저 시작을 해서 저는 이론 수업을 꼼꼼하게 하고 갑니다. 보통 한 3시간 하고 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와 있는 국가 자격증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기본형 패턴 위주로 학습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세와 내가 어떻게 바디 포지션을 해서 어디를 봐야 되고 내 손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숙지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해서 기초 수업을 할 거예요. 제 수업은 매주 숙제가 나와요.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숙제를 주면. 근데 입시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신화적인 특강 수업은
거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하는 거를 눈에 다 담아서 내가 연습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업이에요. 수업 때 연습을 하게 되면 진도를 나 더 할 수 있는 애인데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매주 수업하고 숙제를 내고 계획표를 보내라고 합니다. 보통 수업하고 한 5일 뒤에 또 수업하고가 될 텐데, 자, 숙제 제시하고 너네 몇 요일에 몇 시에 나올 건지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자, 저 화요일날 6시에 학원 나와서 9시까지 연습할게요 라고 하면 그때 저한테 시계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검사한 거죠?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무조건적인 노트 필기가 들어가요. 노트 필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해주지 않아요. 맞춤법이 틀려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노트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개월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책 한 권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게 이 입시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이 다른 걸 하실 때에도 포트폴리오가 또 나오는 거고요. 대회를 준비하실 때도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포트폴리오가 또 나오는 거예요. 10대 때 세세 권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정말 무적이죠? 누가 따라올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펌에 대한 이론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펌의 패턴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패턴이 요구하고자 하는 법칙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숙제가 있을 거고, 계획표를 보내줘야 될 거고, 노트 필기 검사를 받아야 될 거고. 와인딩은 무조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국가자격증 준비하고 계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커트랑 드라이랑 뭐 다 연습을 많이 해야겠지만, 퍼머넌트 웨이브 이 와인딩만큼은 내가 하는 만큼 실력이 느는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인딩은 자기주도 학습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기초반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4월달 동안은 전년도 과제지 분석과 함께 같이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도면을 딱 떴을 때 저는 이 도면에 있는 머리가 어떤 디자인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줘요. 자, 첫 번째 1과제 보시면 얘는 솔리드형, 월렉스 커트예요. 솔리드형인데 어떤 게 중요하다. 자, 커트선이 떨어지는 각도와 링콜로 들어가는 볼륨, 앞머리선이 안착되어 있는 위치, 그리고 어디가 머리가 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기장을 설정해야 되고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앞볼이 어디까지 보여야 되는지, 그게 이 솔리드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커트하실 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도면을 그대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눈이 커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코트는 이제 그레듀에이션 디자인인데 어디서 볼륨이 형성되고 어디가 베이스야. 자,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이 도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실습에 들어가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레이어형이고요. 이 레이어형 커트를 제가 진도를 다 나가지고 제 학생이 미용실에 갔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미용실 갔다 와서. 선생님, 저 3번 커트 미용실에서 저렇게 자르는 거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서강대학교는 실제로 살롱 디자인을 실기고사로 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미디엄 레이어를 이렇게 잘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걔가 그걸 보고 이 커트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지 않죠.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이 디자이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위치에서 여기 자르는지 이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는 반경에서 언제든지 이 요소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펌도 같이 들어갈 거고, 자, 패턴이 2가지 이상 믹스가 될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도면이 바뀐다고 해도 이 정도 레벨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여지진 않을 것 같고요. 1가지, 2가지보다는 3가지 이상의 패턴이 믹스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와인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지금 뭐 원형 확장 패턴이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건지, 어떻게 마무리돼야 되는 건지, 윤곽은 어때야 되는지, 벽돌 쌓기는 어때야 되는지, 그거부터 세세하게 체크를 하고 나서 도면 분석을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5월 한 달 동안은 2단계 연습을 할 거예요. 도면이 뜨기 전에. 자, 학생들이 선생님 2단계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저희 여름방학 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 2단계를 5월에 하는 이유는 이제 실기고사 과제지가 뜨고 났을 때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자, 리프레시 할 때 2단계 연습하라고 저는 미리 도안을 짜줍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을 하시면 어떤 기술력이 늘어나시냐면 내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중지와 약지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 모양을 나타낼 수 있구나. 내 손에 힘을 얼마큼 풀어야지 이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꼭 기초 이제 도면 뜨기 전에 스타일링을 잡고 가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도 저희 학생들이 이제 올려놓은 사진인데, 자, 저는 2단계 수업하기 전주에 이제 카톡으로 하고 싶은 디자인 뭐든 좋으니 올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보낸 사진의 패턴이랑 저기 반대쪽에 패턴이랑 밑에 있는 친구의 패턴은 다 다른데 보낸 사진은 다 비슷해요.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있다는 소리죠. 할 순 없어도 하고 싶어하는 디자인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2단계 디자인은 창작이기 때문에 제가 한 명 한 명이 보내준 사진을 가지고 그 친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안을 짜줍니다. 그 시안을 짜주면 그걸 그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단계 결과가 나와서 2단계 합격자가 됐다, 2단계 이제 진출자가 됐다 하면 시간 안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를 더 빼고 첨가할지를 그때 중심적으로 더 체크를 해요. 그리고 작년에 합격했었던 학생들 작품도 같이 올려주고요. 자, 올해 준비한 사진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크게 보통 디자인별로 하나씩 시안을 짜주긴 해요. 반묶음 디자인도 한번 짜주게 되고요. 자, 액세서리 보이시죠? 액세서리 무제한 사용 가능이에요. 뭐든 가져가서 액세서리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한쪽으로 묶는 포니테일 같은 형식. 그리고 조금 도전적인 이미지를 담은 아예 올림머리의 형식도 같이 이제 시안을 짰고요. 이제 원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보내준 사진을 선생님이 받고 이 디자인을 짜주고 물어보죠. 이거 마음에 안 드니 혹시? 알겠어, 다시 해줄게 하고 또 디자인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프레시 될 수 있게 우리 5월달에 도면이 뜨게 되면 계속 그것만 할 텐데 질리고 지칠 때마다 스타일링 가발을 꺼내서 조금 리프레시 할 수 있게끔 시안을 먼저 짜주는 편이고요. 자, 실기고사 공개 과제가 발표가 되는 순간 제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숙제를 같이 올리고요. 서강대학교는 실기고사가 정답지를 이미 배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그 정답지를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강대학교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분명 보셨을 거예요. 서강대학교 쪽에서 올려준 유튜브, 보면 해석한 유튜브를 아마 보셨을 건데 저는 그거를 무조건 5번 이상 보고 필기해서 오라고 해요. 선생님 저 못 알아먹겠는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냥 그대로 써와. 네가 이해한 그대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다시 문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매 주마다 해당된 과제들을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표현도 하고, 도해도를 그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도해도를 표현하고, 그리고 단계마다 선생님의 데모와 학생들의 실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그대로 사진을 찍어도 좋고요. 그리고 그대로 노트 필기를 해도 좋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서강대학교에서 제시한 과제가 완전 베이직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도 뭐 원리스형, 그레듀에이션형, 레이어형 얘네를 완벽한 베이직 커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커트 3종이에요. 그 베이직을 어떻게 푸느냐, 여기서는 내 몸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고 네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이 겨드랑이가 벌어지는 각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를 나눌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잘 잘랐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개인별로, 우리가 단체 수업이겠지만 개인별로 지도를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도를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학생들이 직접 단톡방에 업로드한 내용인데요. 자, 계획표를 제가 작성한다고 했죠. 계획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개별 연습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정말 자세하게 계획표를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이모 집에서 잠도 있어요. 저 위에도 보시면 어디 또 여기다 할머니 집 방문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저는 무조건 보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 할머니 집 갔어요라고 해버려요. 어제 너 왜 안 했어 연습? 선생님 저 할머니 집 갔어요. 근데 그게 왜? 라고 얘기해요 저는. 할머니 집 갔으면 선생님 저 할머니 집 가서 연습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선생님만 기다리게 하냐. 내 입시냐 네 입시지? 라고 이제 혼을 내는 거죠. 자, 몇 시에 어떤 걸 할 건지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쉴 건지 지금 2시 반에 자는 친구는 몇 시에 잘 건지 잠을 줄이고 연습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다가오면 힘들겠지만 좀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 우측 끝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대로 계획을 실행했는지 애들이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한 페이지의 학생이 다 똑같은 학생이에요. 하루에 9월 8일이죠. 9월 8일에 계속 올린 거죠. 연습하는 것만큼. 그러면 저는 이 사진을 보고요. 댓글이나 갱톡으로 피드백을 먼저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정 사항에 대해 다시 연습을 할 거고요. 다시 사진을 올리겠죠. 그리고 이제 만나는 시간이 되면 개선이 되었는지 체크하고 정말 모르겠는 부분을 데모를 한 번 더 하고 저는 보여달라는 만큼 보여줘요. 아이들에게. 근데 저희 정말 모르겠어요. 여기 100번 보여주세요 하면은 100번은 심한데 10번 정도는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보여주거든요. 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채로 실기고사 직전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서 접수 시간이 와요. 보통 5일 정도 시간을 주는데 추석 전에 아마 원서 접수가 끝날 거예요. 자, 내가 어디 학교를 갈 거고 서류를 뭘 내야 하는지를 올려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얘들아, 서류를 보낼 때 우체국을 가면 봉투를 팔아. 그 봉투를 사서 거기에 순서대로 넣고 바깥에 원서 접수하고 뽑으면 나와 있는 주소 있지? 그걸 그대로 붙인 다음에 거기 선생님한테 빠른 듣기로 보내주세요 하고 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직접 가서 접수를 해야 해요. 지금부터 해버릇해야 20살 돼서 대학교 갔을 때도 할 수 있고요. 걱정 안 하고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언제 서류 접수를 하냐? 이제 등기 소인 찍히는 전날까지 서류 접수를 하도록 하는데요. 보통 제가 원서 접수 마감 이틀 전에 접수를 하라고 하고 그 시기마다 동일한 시간대에 웬만하면 맞춰서 경쟁률을 올려드려요. 서강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경쟁률을 볼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경로를 알려준 후에 학생들에게 제가 수시로 계속 경쟁률을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때까지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체크를 하고 A로 갈지 B로 갈지 본인이 한 번 더 부모님과 혹은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하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빨간색이 안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얘들아 빨간색이 떴다고 쫄지 말고 그냥 너네 일단은 한번 봐봐. 작년에는 여기가 좀 몰렸는데 올해 좀 안 몰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내가 어떤 전형을 갈지는 학생 본인이 선택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조언은 제가 해주고 그리고 각각의 담당 선생님들도 조언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조언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학생 본인이 스스로 해서 더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분위기와 상황을. 자,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모의고사는 도면이 뜨고 한 달 후에 바로 시작을 해요. 지금 1회가 여기 1회 모의고사라고 써있는 게 7월달이죠. 도면이 뜨면 한 달 동안 진도를 나가고 이제 바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올해 성형학교학자가 이제 나왔고 광주 최초였어요, 여러분. 올해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48번 봤어요. 실기 시험장에서 똑같은 분위기와 상황으로 제가 48번을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48번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숫자예요. 저 사실 50번 넘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해서 48번에 스탑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저와 함께 한 모의고사가 48번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 본인들끼리 있을 때에도 자기네들끼리 모의고사를 또 봐요. 그렇게 따지면 보통 한 60번은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를 왜 계속적으로 보냐. 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저는 여기 밑에 카톡방 이미지 보이실까요?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이제 다 끝내고 자리를 치우기 전에 노트를 펴고 자리에 앉아서 모의고사 하기 전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자세하게 노트에 적으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자세하게 적으라고 물어보면 그냥 홀더를 꽂았다, 시작했다, 와인딩 커트를 18cm로 잘랐다. 근데 내가 사이드에서 좀 실수한 것 같다. 한 20cm 된 것 같다. 근데 다시 자를 수 없었다.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 무서웠다. 이런 거를 다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모의고사를 보기 전으로 돌아가서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생각이 나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할 걸. 아, 이 실수 좀 이렇게 커버할 걸. 이라는 생각도 그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다 수거를 해서 개별적으로 다 피드백을 적어서 다시 줘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읽고 다음 모의고사 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고 또 모의고사를 보고 그거에 대한 복기 내용을 또 적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두 장을 비교를 하는 거죠. 개선이 됐느냐,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개선이 됐다 하면 오케이, 너 여기서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돼. 이건 그대로 유지해.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뭐가 실수였는지. 잘하지만 이걸 더 잘할 수 있게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또 몇 장이 나올까요, 아이들이? 보통 한 번 모의고사를 보면 2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48번 봤다 했으니까 또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실수했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고 그 순간순간 대처 능력을 제가 적어놓잖아요. 나였으면, 얘들 여기다 적어놔요. 선생님이었으면 혹은 나였으면 나는 너처럼 안 하고 내가 뭐 오른쪽으로 가서 뭐 사이드를 조금 더 한 번 더 당겨서 체크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 라고 적어놔요. 그럼 그 다음 수업 때 얘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읽고 똑같이 해보겠죠. 아, 되네?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 시험장에 갔을 때 돌릴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70분은. 나 순간 실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순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뭔가에 실패했다라는 좌절감에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이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나서 뭐 일종의 깜지라고 하지만 이 깜지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또 자기주도 학습이 나오죠. 어떻게 할 건지. 자, 선생님,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저 없을 때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둘이 같은 위치에 놓고.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자, 얘들아, 너네는 같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너네는 경쟁자가 아니다. 같이 가는 동행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정말 좋은 스승은 친구라고. 같이 하는 동료가 나보다 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너네가 항상 생각을 하고, 서로가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서로가 피드백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선생님이 보고 올바르게 피드백이 들어갔으면 잘했다라는 칭찬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면 다시 제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해주면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고 선생님이 해준 피드백을 서로가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자,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서명대학교 입시 시험 보는 전날이 되는데요. 보통 하루 전에 가요. 숙소를 미리 잡고. 거기서 이제 밤새 연습을 하고 다음날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지금 그때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저 또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새벽 2시 반인데요. 저도 안 자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지금 이때 제가 제일 절실하거든요. 선생님이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때 제일 잘 받아들이고요. 제일 잘 흡수해요. 그래서 저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자지 않고 꾸준한 피드백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놓치는 점이 있는지,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장에 갔을 때 어깨가 달라져요, 아이들이. 거기 가면 300명이 올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죠. 엄청 큰 강당에서 자리를 배정받고 하게 돼요. 엄청 떨린대요. 근데 모의고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딱히 그냥 설렌다? 막 손이 떨리진 않았어요,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는 게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모의고사를 볼 때.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피드백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과제가 나왔는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서경대학교 입시 수업에서 항상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인데, 자,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했다라는 그 자신감이 계속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된 모의고사로 정말 최소한의 실수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저는 입시 시험장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거기서는 누가 잘하냐가 아니다. 누가 덜 실수하느냐의 차이야. 가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는 친구 없어. 너네들이 모의고사 보는 동안 봤던 이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서 제일 실수를 적게 하고 오느냐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했던 약간의 실수로 멘탈 흔들리지 말고 버리고 갈 건 버려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릴 수 없는 것들은 버려야 해요. 다른 걸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한 결과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실기고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했을 때 겁을 내지 않죠. 나 이것도 했는데 이걸 못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컸어요. 제가 기능 경기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저거까지 했는데 내가 설마 이걸 못할까?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 뭐 어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도전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인 자기주도 학습을 계속 꾸준히 시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제 제자 중에 이제 한 명이 서경대학교 대학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 서울의 모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이랑 친구라더라고요.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커트를 하는데, 제 학생은 계속 자기주도 학습을 배웠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 해보잖아요. 동영상만 보고 머리를 잘라놨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대요. 너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미세한 차이가 앞으로 이 친구가 뭐 실패와 성공을 나누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느냐의 차이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전의 결과를 실패와 성공으로 나누지 않아요, 저는. 실기고사 끝나면 전화를 하는데 잘했어? 라고 물어보지 않고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정말 저도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지만,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났을 때 아이들은 다 똑같이 어떻게 말하냐면, 선생님, 저는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어요. 저 이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저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뭐 결과야 뭐 나보면 알죠? 근데 저는 완전 만족해요. 아, 선생님한테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요. 자, 저는 이렇게 서경대학교 입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서경대학교 최종 골이 목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되고, 그 목표를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고, 그리고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서 더 노력하는 이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시 관련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